옆집 식당은 참 좋아. 꼬꼬들 꼬꼬꼬꼬꼬. 그래 틀림없어. 우리 아들 여기 왔었지. 그래 나샤를 만났고 나쁜 놈. 아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5kg 이상은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옛날에는 그래도 그 정도는 됐죠. 일주일에 5번. 거의 매일이라고. 이제 런닝 그런 것도 있지만 자신을 많이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지치고 힘들면. 그래서 제가 늦둥인데 어머니가 44세 저를 낳았거든요. 어머니가 고생하신 걸 많이 봤고, 제가 올해 55니까 살아계셨으면 거의 100세가 됐고, 어머니가 이제 일제시대 겪고 6.25 겪고 보릿고개 겪고 어마어마한 그 시대의 변천사를 다 겪으면서도 왜 옛날 부모들은 자식을 막 4명, 5명, 6명 다 키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면 내가 연극을 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제가 만약에 일반인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옛날 뭐 시대 상황에 연극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시대의 그 아픔이나 역사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대입시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일제시대 겪고 6.25 겪고 보릿고개 겪고 그리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연극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의 삶을 한번 대입시켜 보니까 내가 아픈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연극을 그냥 되게 즐겁게 하려고 해. 도움도 되네요. 엄청 됐죠. 제가 강해졌으니까 정신적으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보니까 근데 뭐 아무리 큰 고통도 뭐 그거만큼은 제 인생에 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결혼을 안 해서 아이도 없고 아내가 없으니까는 그거까진 모르지만 나한테 가장 소중한 두 분이 다 떠나니까 뭐 웬만큼 뭐 스트레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사는 거니까. 아마 되게 저한테는 제가 연극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육체적 고통이 자기한테 왔을 때 뭐라 그럴까, 뛰다 보면은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라는 그런 게. 성함하고 연극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택입니다. 연극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됐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쑥스러운 게 연극 몇 년 하셨을려가 되게 쑥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연극 몇 년 했어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선배님들 보고 마치 권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연극 누가 몇 년 했어 이러면 참 제가 난처해요. 어릴 때 그걸 보니까. 근데 사실 연극을 몇 년 했냐 안 했냐가 그렇게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처음 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그 때문에 어떤 연극 배우로서의 어떤 향상적인 배우의 어떤 실력으로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이제 연극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고,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면에서는 연극을 몇 년 했냐고 자신 있게 말하죠. 연극이 주는 어떤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셨거든요. 네, 지금도 되게 고마운 게 기국사 선생님하고 이제 공연할 때인데 파리바게트가 그 공연 때 이제 어머니가 옛날 분이다 보니까 떡을 해 갖고 오셨다. 그 연극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셨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늦둥이로 태어나서 좋아하는 연극을 시작했는데
내 부모님이 그걸 못 봤다면 그게 더 가슴이 앞으로 남는 건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어쨌든 떡까지 해갖고 오셔서 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연극 끝나고 집에 내려가니까 제가 그때 맡은 역할이 폭주적 역할이었어요. 머리 이렇게 착 내리고 그냥 팔 이렇게 쉬하고 철없는 역할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집에 내려가니까 첫 마디가 그것이더라고. 너 그거 하려고 그랬니? 어머니가 보신 게 이제 그게 전부니까 그 말씀을 딱 하는데 뭐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하고 말았지. 뭐 한 거냐고 이런 처지는 놈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나 같은 월간이 그렇게 하는 거야. 여보 그냥 둬요. 이웃한 듯 야박하게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나서지 마. 연극이라는 거는 우리 배우님한테는 행복을 주는 엄청나죠. 그리고 저한테 엄청나게 깨달음을 줬죠. 저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살면서 공부란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란 걸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중학교 때도 공부를 못했는데 그때 이제 안양예고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고 선생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 당시 제가 학교 성적이 거의 꼴찌예요. 꼴찌였는데 3학년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안양예고를 가고 싶다니까 선생님이 웃더라고요. 배우가 꿈이라니까 웃더라고요. 그러면 너 반에서 최소한 10등 안에 들어라.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근데 마침 제 짝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부잣집 애였어요. 내가 물어봤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친구 지금 한 말도 생각나. 왜요? 그러더니 야, 뭘 해요? 얘기 좀 해줘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선생님이 시험 범위 주면은 그거 외워. 그러더니 그럼 공부 잘하는 거야. 그래 잘해. 그래서 3학년 올라가고 나서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주는데 그냥 그 친구 말대로 무조건 다 외웠어요. 그 당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 이런 말씀하면 뭐하지만 그래도 맞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믿질 않으셨어요.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제가 도서관을 끊어달라고 그랬죠. 개인 도서관. 그 당시 지금도 기억나는 600원인가 그랬어요. 하루.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열흘치를 끊어달라고 하니까 아버님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하러 가고 새벽 맨날 2, 3시에 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절 미행했더라고요. 이놈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공부 하나 안 하나. 근데 나는 안양예고에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 친구 말대로 외워서 했더니 아버지는 이놈이 믿을 수 없으니까 미행을 했는데 그 독서실 총무한테 물어보니까 맨날 3시, 4시까지 하고 그 당시 제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데 잠을 안 재우는 타이밍이라는 거를 네, 먹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 지금도 안 잊어먹는데 타이밍.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첫 시험을 봤는데 제가 12등을 했어요. 와. 12등을 하니까 그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실 중학교 때 유명했거든요. 안 믿으셔도 되는데 제가 유명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안 믿더라고요. 그랬더니 교무실로 끌고 가더라고요. 너 컨닝했지? 그랬더니 30cm 자를 이렇게 하더니 세워요. 세우더니 너 너무 아프니까 이게 아니에요. 안 돼요 이게. 컨닝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웃지 마. 컨닝했잖아. 아니요 그럼 시험지 다시 가져오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믿으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1학기 기말고사를 또 봤죠. 기말고사 봤더니 반에서 이제 6등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각 반에 돌아가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치. 왜냐면 학교에서 좀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 역전시키고 나서 이제 어쨌거나 안양예고를 가려고 선생님이 저를 이제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넌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안양역 가져온 거예요. 인문계 어머님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어머님 혼난 하셨나 봐요. 인문계 안 가겠다. 안양역도 아니라 진각실 하고 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113까지 안양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는 벌써 입시 전에 뽑았어. 그래서 제가 막 울었죠. 엄청 실망했겠다. 네, 울고 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한 건데 대학 안 가겠다고 전혀 고등학교 안 가겠다고 했어. 안양역 안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선생님 너 진짜 공부 안 할 거야. 진짜 공부하기 싫다고. 성적이 좋으니까 난 인문계 가봐야 공부도 안 하고 대학도 안 가고 배워야 돼. 지금 같으면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2000이다 보니까 이런 서울에 있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더구나 어린 나이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 근데 대학을 안 가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너 내 공부 안 할 거면 내가 보내나 학교 가라.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당시 인천에서는 최고 명문이게 실업했거든요. 선생님이 인천 기계공고를 가라. 가라.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연극을 하겠다고 대학을 나왔지. 난 첫마디가 학교 어디 나가지? 학교 어디 나? 아니 대한민국은 왜 맨날 이거 보면 너 학교 어디냐 하냐고. 인천에 기계공고 나왔다니까 실업계니까 서울에서 또 공부 지지를 못한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맞아요. 인천에 이제 아는 사람들 알죠. 뭐야 이거 왜 학교를 물어보는 거야 연극하러 온 사람한테.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연극을 위해서 공부한 거니까 내가 연극을 안 했다면 나는 공부할 발자다. 어쨌거나 죽어라고 공부했어. 내 방을 걸어 잠겼어. 요강 하나 주고 그렇게 했어. 처음 알파벳 ABC 인수분해. 그리고 어쨌거나 공부를 했는데 원서를 쓰러 선생님 교문과를 가니까 학교 망신시키지 말고 가라고. 내신 성적을 보니까 형편없어. 꼴찌니까 창피한 얘기. 87명 중에 지금 85명 있어. 그러니까 공부 안 해. 그것도 운동부 럭비부가 있어요. 제가 럭비부 2명 뿐이죠. 복사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생활기록부랑 내신 성적 나온 거를 이렇게 학교 앞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보다가 제가 보고 그 교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왜요? 성적을 보니까 진짜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펑펑 울었더니 경비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우냐고. 그때가 이제 20살 때니까. 그래서 그 여차에서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근데 어쨌거나 그 공부를 너무 못했었는데 다 뛰어넘고 이제 연극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깨우치고 늦게나마 재작년에 세종대 대학원을 졸업해갖고 아마 살아계셨으면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을 텐데 그래서 연극이 저한테 주는 거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정말 다르죠. 네, 공부를 하게 됐고 인간을 이해하게 됐고 뭐 믿던 안 믿던 저는 그렇게 남을 이해하거나 남한테 무슨 배려심이 있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연극을 하면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깨우쳤죠. 근데 사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대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알고 인간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욕심이 안 생겨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그런 거니까 혹시 이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돈은 적당히 있어야 돼 진짜.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 틀리긴 틀리죠. 남들은 뭐 한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3, 40만 원만 있어도 살아가는 법을 아니까. 힘을 줬던 그건 아니고요. 작품보다는 인간을 잘 만났던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제 인생에 박근영 연출을 만난 거에 아마 최고 행운이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이 대본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작품에 임할 때. 근데 그때 기국 선생님 작품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초창기니까 이제 조금 박근영이라는 이제 연출가가 있다라고만 이제 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때 이제 기국 선생님 조연출을 하실 때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택이 너는 너무 꽉 찼어. 근데 그 당시 나는 그 꽉 찼어란 말이 좋은 말인 줄 아는 거예요. 이놈이 참 열심히 뭘 하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알고 작품에 대한 열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갔어요. 지나고 나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오만한 인간이었나를 일깨워준 거죠.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간접적으로 내가 너 너무 꽉 찼다. 내 생각과 그런 걸로만 꽉 차 있어 남의 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걸 깨우치고 나서 제 연극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연출들한테 막 논쟁하고 얘기하고 선생님 여기 이 장면에서는 이거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우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냥 오로지 제 역할 그다음에 연출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거의 100% 가까이 그냥 다 받아들여요. 저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20, 30%를 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연극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해졌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하지 않고 조금 불편해도 참으면 되니까 그리고 익숙해지면 되니까 그래서 제 인생에서 아마 저를 결정적으로 변화를 시켜준 분은 박근영 연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이제 청춘 예찬으로 뜨실 때예요. 뜨실 때니까는 저는 어릴 때부터 연극을 하니까 뭐 기국서 선생님, 뭐 유명한 뭐 이명우 선생님 세대만 알다가 이제 그때 이제 용인대를 다녔을 때예요. 용인대 연극영화과를 다닐 때예요. 그 젊은 연출가가 이제 그정희 형이 그때 이제 청춘 예찬으로 이제 뜨시고 좀 알려주기 할 때 그래도 그 젊은 그분이 그 얘기가 나한테 3년 후에 그게 명쾌한 제 인생을 많이 바꿨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극이 편해졌어요. 누구랑 작품을 하든 그냥 내 얘가 나오더라고요. 삶의 호흡법이죠. 연기 호흡법은 아니고. 그건 제가 느끼는 거니까요. 왜냐면 그 느낀다는 것도 뭐냐면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최고인지 알잖아요. 특히 예술하는 사람. 근데 저도 제 고집으로만 세상을 많이 살았어요. 저도 선생님 말 안 듣고 부모 말 안 듣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 박근영 연출을 그때 잠깐 조 감독님으로 조연출로 만났을 때 그때 해준 말이 제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줬죠. 그래서 지금도 항상 마음속으로 이제 고마워하고 있어요. 고마우신데 현실적으로도 다가가고 아니 뭐 현실적인 거는 사실 뭐 이것도 적인데 우리 아버님 22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와주셨거든요.
이날에는 죄송해요. 없습니다. 시간 어딨나? 제3기가 아니라 물티슈라도.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런 거 다 띄어버리려고 넣어버렸는데 그때 인하대병원에서 이제 그 당시 형수님하고 애기랑 손잡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그걸 갖고 있죠. 그걸 정말 갖고 있죠.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첫 손님이었으니까. 그리고 재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꼭 보내주시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제가. 작품 한번 하셔야 되겠네. 그러게. 작품을 같이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배우들이 있으니까 주변 누구나 다 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건 아니더라도 삶의 어떤 조금 힘은 됐죠. 항상 고마워해요. 제 자신. 다만 남들한테 이런 얘기 안. 저 같은 스타일은 좀 간직하는 스타일이에요. 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다만 돈을 못 벌고 장가를 안 가서 그런 것뿐이지. 제가 대학원까지 이렇게 공부까지 한다는 거는 제가 제 인생. 그래서 저는 안 믿으셔도 되는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나 동네에서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우연히 그 누나가 보던 썬데이 서울에 연극인 부부의 삶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단어가 뭐였냐면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그거에 꽂혀갖고 배우할래 그러다가 어릴 때 이제 막 품바 공연 보러 다니고 이러다가 그때 무슨 가난이 행복해요. 말도 안 돼. 가난이 무슨 그거 보고 그게 순진했어요. 그런 면에서. 연극 부부의 삶인데 모르겠어요. 두 분 지금도 사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단어가 그땐 좋았어요. 스크린요. 클래식 실미더가 저한테는 되게 큰 아픔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좀 영화를 이렇게 많이 섭외가 좀 됐었을 시기예요. 그때 이제 혹시 클래식이라고 영화 아세요? 네, 과거에 그 첫사랑 얘기. 곽재영 감독님이 그거를 운 좋게 어떻게 다 찍어갖고 베트남까지 가서 촬영에 배우 2명 갔거든요. 그때 조승우랑 저만 갔는데 그 영화 찍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다른 영화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실미도라는 영화를 이제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운 좋게 어떻게 뽑혔어요. 운 좋게 그 당시만 몇천 명이 뽑혔는데 그거를 이제 1년을 하니까 촬영을 1년 정도 했거든요. 1년 정도 했는데 그 기간에 다른 작품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실미더가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다 대표작으로 물론 그렇게 큰 역은 아니었어요. 장수 역할이었는데 대사 몇 마디랑 그 노래 적기가 노래랑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갖고 이제 하긴 하는데 대표작이 된 것 같으면서도 저한테는 별게 아닌데 그 시기에 이제 1년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좀 섭외가 많이 줄었었죠. 그냥 지금 모자고양이라는 그 작품 독립영화인데 감독님이 그래도 계속 불러주셔서 1년에 한 편 정도 독립영화인데 유튜브 보시면 모자고양이 오십니다. 그래도 뭐 작년에 좋은 일이라면 단편영화제에서 전국은 비라는 걸로 남양영화제인가 거기서 연기상 받았고 그걸로 그냥 쓰서 단편영화니까 그런 거 외에 그냥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떨려요. 근데 그때는 나만 생각했을 땐 도망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오신 분을 생각해. 그러니까 누군가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본다라는 걸 해보면 조그만 영화제 조그만 남들을 사랑한다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어머니가 한 10년 치매 걸리셔갖고 모시고 살았거든요. 이 직업을 갖다 보니까 인간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래도 어머니 치매 걸린 어머니 한 10년 모시고 살아서 어머니 가실 때 그 얘기는 했어요. 엄마 치매 걸리기 전까지 부르자였는데 그래도 한 10년은 엄마 모시고 살았으니까 이해하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연극 때문에 사람 된 거예요. 일반 직장인이었으면 그냥 요양원에 모셨겠죠. 네. 근데 다른 길을 가는 건 그건 도전이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제가 인천 영화인협회 그 조그만 협회 우리 또 있는데 애들도 가르쳐보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래도 배우가 저한테는 잘 맞아요. 솔직히 제가 강의하면 사람 다 울려요. 초등학생들 모 학교에 갔는데 한 반에 한두 명의 왕따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제가 그때 5학년인가 4학년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반에 한두 명의 왕따가 여자애들도 남자애도 있더라고요. 연극을 가르치러 갔는데 근데 집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뭔가 좀 알려줘야겠다. 그날 날짜를 잡았죠. 그리고 애들을 전부 다 벽을 보게 했어. 벽을 보게 했더니 애들이 못 견뎌 하잖아요. 앞을 보고 이렇게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움직이더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너네 지금부터 선생님 하는 말 잘 들으라. 1분 벽도 못 보는 것들이 너네 친구 가난하거나 약한 애 왜 왕따 시키냐. 걔는 너네들하고 1분이 아니라 학교 오면 몇 시간을 말 한마디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어. 너네 그런 거 생각해 봤어? 응? 너네 같은 애들이 부모, 응? 좋은 선생님 되고 좋은 의사 되고 좋은 법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제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눈물이 나니까 학교가 사실 뒤집혔어요. 교장 선생님이 쫓아오시더라고요. 내가 막 애들 팬 줄 알고. 혼냈죠, 사람들하고. 너네 나쁜 놈들이야. 너네 같은 놈들이 의사 되고 판사 되면 사람 무시할 거야. 절대 왕따 시키지 말라. 사람. 다 외로운 친구들이야. 그래서 5개 반을 다 눈물을 보이면서 선생님들이 난리가 나. 애들이 다 울고 나오니까. 그랬던 경험도 있어요. 애들 가르치면서. 저는 행복한데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죠. 왜? 돈을 못 버니까. 가족들이 안 좋아하죠. 누나들이나.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인생을 살면서 돈은 못 벌었어요. 못 벌었지만 사실 연극이 저한테 제 삶의 철학을 엄청나게 줬어요. 진짜로. 연극 아니었으면 제가 어디 가서 노가다 알바를 했겠어요. 노가다 알바하고 나서 전 지금도 그때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군대 갔다 오셨던 화생방이 되게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남자들 훈련이 있어.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육체적 고통 중에서 제 인생에 20살 때 처음 대학로 나왔을 때 컵라면도 못 사 먹을 만큼의 가난했을 때
부모한테 말할 수는 없고 노가다를 처음 나갔는데 그때 마침 그 노가다가 벽돌이에요. 근데 제가 그 당시 45kg였어요. 해골이었어요, 해골. 근데 벽돌을 치는데 올라가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한 걸음 갈 때마다 다리가 이렇게 떨려요. 진짜로. 다리가 이렇게 떨려요.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거기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 그거를 해보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거 울었던 게 이 고통스러워서 울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때 일 나갔던 그 사장님이 나보고 그래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 안 갔어요. 왜 안 갔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진 걸 내가 많이 봤거든. 그때 아는 거야. 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20살. 근데 만약에 내 연극을 안 했으면 제가 그걸 알았겠어요. 연극 안 했으면 전 몰라요. 저 꼴통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정신력이 좀 강해지고 싶었어요. 왜냐면 연극하면 이제 뭐 배역도 잘 안 떨어질 때도 있고 누가 부르지도 않는데 괴롭거든요. 그거를 이걸로만 다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정신력도 좀 강해지자. 책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또 제 인생에 많은 변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준 건 아마 성철 스님을 알게 됐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나? 성철 스님은. 이제 성철 스님에 대한 이제 책들을 이제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철 스님이 무건 수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어서 했죠. 했는데 3일 만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집에 전화가 오는데 너 전화를 왜 안 받냐고. 그래서 무건수행 중이라고 말하면 엄마가 웃을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깨졌어요. 그래서 무건수행 하면서 그것도 다 연극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제가 뭐 연극을 안 했으면은 그런 걸 안 했겠어요. 제가 철없었던데. 응? 그래서 연극이 진짜 뭐 저한테 뭐 그게 아니라 연극이 저한테 거의. 어머니가 치매 걸리셨는데 눈 오는 날 겨울에 나가자. 응? 나가서 운동해야 돼. 완전 손님 왔다고 손님 만나러 간다. 어쩔 땐 나보고 삼촌이 되겠다. 어쩔 땐 오빠라 그랬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화를 내요. 작은 누나가 1년 모셨는데 가니까 엄마한테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가요, 일반인은. 근데 나는 연극을 했으니까 화장실 가서 물을 막 묻히고 와요. 그리고 엄마 지금 밖에 비가 엄청나게 와. 그럼 나갈 수가 없어. 이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뭐예요? 연극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연극이 저한테 준 건 너무 많아요. 진짜 외형적으로는 일단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서 학벌을 일깨워줬고, 둘째는 사람들을 많이 얻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제 약자가 강자를 괴롭히거나 갑질을 하고 저는 막 눈이 뒤집혀요. 그 끝을 봐야 돼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이렇게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만 처먹으면 좋아? 사랑 없이 사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 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좋은 술 마시려면 일을 해야 돼. 내 말 알아들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근데 너같이 나쁜 놈은 우리 축사를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술이나 훔쳐먹고 있잖아. 야, 이 나쁜 놈아. 넌 도둑놈이야. 넌 깜빵에 쳐넣어야 해. 얼마 전에 암탉하고 병아리가 없어졌어. 어떻게 했어? 그게 사는 거야?